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통화를 하고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해 한미의 기존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안보보좌관 발언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확한 사태 파악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드 비용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발언대로라면 헌법상 중대한 재정 부담에 해당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함께 2위권을 형성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안철수 캠프 측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마크맨이 간다에선 안철수 후보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오늘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통합을 강조하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도 깊어진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검찰이 뇌물 혐의와 관련해 대기업들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지 주목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놓고 하루는 한국이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가 다음 날은 그냥 한 말이었다,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뒤집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는 당황했다가 또 안도했다가 말 그대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가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라고 했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격은 무너지고 국민들의 자존심은 구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와 백악관은 오늘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김관진과 맥마스터 두 사람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주장과 달리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낸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해명까지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 한 말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 맥마스터 보좌관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참모가 전화 한 통화로 그 말을 뒤집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백악관은 오늘 통화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김관진과 맥마스터, 이 두 사람의 통화는 미국 측이 먼저 요구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수습 국면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흥정 외교가 시작이 됐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중에야 일이 어떻게 되든 일단 봉합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줄곧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He said South Korea pays for 50% of the personnel costs for U.S. troops. How much percent? 50%. 50. Why not 100%?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여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사드 배치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연계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건비, 시설비, 무슨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나눠졌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도 있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일반론만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군이 기습적으로 사드를 들여와 배치하고 직후에 미국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합의가 나왔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요. 청와대만 아는 겁니다. 이전부터 이런 이유로 여러 차례 정보 공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혈맹을 앞세우거나 보안만 강조해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우리 정부가 거듭 주장하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간 약정서도 지난해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약정서를 2급 비밀로 분류해 2026년까지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사드의 작전 계획이나 구체적인 성능 등은 몰라도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군사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보호가치 있는 비밀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비밀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드 배치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하고 연계하더라도 왜 그런지 얼마나 포함되는지도 투명하게 나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밀실협상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에선 사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차량으로 주한미군의 유조차 진입을 막았는데요.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차를 견인하면서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찰이 차 한 대를 에웠습니다. 망치로 창문을 깨고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끌어냅니다. 주민들이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또 다른 2명은 연행되었습니다.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유조차를 막기 위해 길목에 세워진 주민 차량을 경찰이 견인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후에는 전국에서 800여 명이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골프장 아래 진박교까지 행진을 했고 이후 마을회관에 모여 사드 철거를 외쳤습니다. 소성리 마을 밖으로 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온 차들인데 경찰이 마을 입구를 이렇게 막아서면서 차를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돈을 유쳐 넣으라니까 간단합니다. 소송의 사드 주마됩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집회에 참가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사드 장비 기습 반입 이후 추가 반입이나 공사 차량을 막겠다는 주민들과 이를 통과시키려는 경찰들의 대치로 성주 소성리 마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사드 배치의 북핵 문제까지 안팎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언짢을 것이라며 대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3국을 통한 갈등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이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You say not happy. What does that mean? I would not be happy. If he does a nuclear test, I will not be happy. 미 CBS는 언짢음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보자는 답을 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대응 배제를 거부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런 강대강 맞대응에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지나치게 고조됐다며 걱정했습니다. 전쟁이란 파국을 막으려면
제3국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Norvegia di essere un paese dittatoriale, ma la strada è la strada del negoziato, la strada della soluzione diplomatica. 한반도에서 미국이 손을 떼라고 주장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핵 갈등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왜곡 함선 보호를 이유로 비전시 상황에서 무기 사용이 가능한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처음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즈모 후이함은 내일 완전 무장 상태로 출항해 미 해군 보급함을 태평양 해상까지 호위하게 됩니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 3월 안보법 시행 이후 가능해진 것으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위한 헌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독주 체제가 확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치열한 2위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홍 후보와 안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색깔을 뚜렷이하고 있는데요. 안 후보가 영입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까지도 안고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이번 선거가 친북 좌파 대 애국 보수의 구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 측이 제안한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오늘부터 가동되고 김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의 공동정부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여기 통합정부에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안철수 후보 본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안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수 표심이 떠나며 빠진 지지율을 올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중도층 표심도 무시할 수 없는 안철수 후보의 복잡한 상황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보수층 표심 결집에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친북 좌파선 체제를 택할 것인지 보수 우파 정권을 택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검찰이 대선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정부 소지도 검찰 보고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하십시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구도를 주장하며 보수 표심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지지율 변화가 유난히 큰 상황인데요. 대선 기간이 워낙 짧아서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일 남은 오늘 대선 판도는 어떤지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KSOI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문재인 43.1%로 1위였습니다. 2위와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 관심은 안철수, 홍준표 이 두 후보였습니다. 안철수 23%, 홍준표 17.4%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며칠 새 꽤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CBS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더 적었는데요. 4.2%포인트로 역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1위 문 후보는 42.6%로 2위 지지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보수의 적자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역시나 보수표가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보수층 가운데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1위였는데요. 예. 그리고 지지율도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홍 후보가 16.7%의 지지율을 기록한 CBS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보시면 이 보수층만 놓고 보니까 절반에 가까운 46.8%가 홍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19%였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인 KSOI의 경우를 보면은 이 표본이 물론 71명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매우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66%, 그리고 약간 보수라고 말한 응답자 200명 가운데 가장 많은 37.4%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 두 계층에서는 모두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를 놓고 싸운다 이건데
전체 유권자에서 보수 성향표는 그럼 얼마나 됩니까? 오늘 KSOI에서 자신의 보수라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한 26% 수준이었는데요. 4명 중에 1명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권자, 보수 성향 유권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얘기한 대로 홍준표, 안철수 후보 보수 유권자 놓고 이제 경쟁 본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홍 후보는 이번 선거 구도를 친북 좌파 정권 대 보수 우파 정권의 대결로 잡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얼치기 좌파이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이 판을 진보 문재인 후보 대 보수 홍준표 후보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세장에서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도 그런 전략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그동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냐 진보냐 TV토론에서 항상 명확히 밝혀라 뭐 이런 요구를 좀 받았었는데 이제는 좀 보수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그 영입해서 함께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가 이 자유한국당과 안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안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이달 들어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경선 후 문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초박빙으로 올라갔다가 지지율이 최근 급격히 빠지는 모습입니다. 예. 이 선거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선거한 후보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보수 쪽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선거라는 게 2등이면 일단 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수 다툼을 벌여서 확실한 2위가 되자 한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안 후보와 홍 후보 모두 압도적으로 2위를 빠른 시간 내에 부각하면서 1대1 구도를 만들면 이 반문 정서를 이용해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요. 특히 홍 후보의 경우는 결국 선거는 보수 대 진보다.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질 수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 모두 확실하게 2위가 돼서 뭐 선거가 며칠 안 남긴 했지만 문재인 후보하고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럼 문재인 후보 지지층을 좀 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오늘 나온 2개 여론조사에서도 이 40%를 기록했는데요.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40%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자 구도에서 40% 이상이란 건 질 수 없는 선거라는 게 후보 측의 입장인데요. 이 탄탄한 지지층이 40%를 넘어섰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걸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 후보 캠프 측에서 생각하는 승리의 매직 넘버인 45%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후보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 후보 쪽에서 생각하는 매직 넘버를 확보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 안철수 보수 경쟁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정치부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섰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영남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경북 성주를 찾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자신이 충청권 균형 발전을 마무리 지을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 대한민국 균형발전 충청, 누가 끝낼 수 있습니까? 문 후보 측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던 견제를 홍준표 후보에게도 시작했습니다. 홍 후보의 최근 상승세를 염두에 둔 겁니다. 홍준표 막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막말 무한도전입니다. 여성 폄하 발언, 취재기자에 대한 폭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언 등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을 찾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수 적자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유권자들께서 홍 후보로는 도저히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보수 대표라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을 거다. 유 후보는 야구장과 놀이동산을 찾고 자신을 패러디한 배우와 만나는 등 젊은 유권자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계속 비용 이야기할 거면 우리 이 사드 또로 가져가라.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밀실 협상에 대해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겁니다.
심 후보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이 충돌을 빚은 것에 대해 국회 상임위를 열어 경찰청장에게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자, 마크맨이 간다. 어제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을 전해드렸죠. 오늘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순서입니다. 자, 사전투표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 안철수 후보는 어제와 오늘 충청권과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첫 일정은 세종시 방문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강조하며 충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저는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수도 완성을 10대 공약에 넣었습니다. 안 후보가 유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4차 산업입니다. 미래와 혁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권 유세에서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찾았습니다. 의사 출신 후보와의 이미지도 결합되어 있고 정책 방향과도 연관된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안철수 후보와 지지자들이 녹색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청 표심은 아직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충청권이 전통적으로 선거 막판까지 부동층이 많은 지역이어서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 출신 후보자를 내심 지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한쪽으로 표가 몰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반기문 우리 사무총장을 지지했었는데 안희정도 마찬가지 됐고 그래. 정말 국민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엔 동물보호단체를 찾았습니다. 유기동물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수도권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개식교육에 반대합니다. 단계적으로 금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후엔 수원과 안양 등 최대 표밭으로 꼽히는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마크맨 이윤석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자, 안철수 후보죠. 네.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안지현 기자하고 얘기할 때도 그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이나요? 일주일 네, 새에 일단 어떻게 현장 달라졌습니까?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세종시청 일정에서는 좀 재밌는 장면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 후보가 일정을 마치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한 유권자가 나타나서 이 안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에 삼행시를 지어왔다면서 액자를 건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 유권자가 큰절을 하니까 덩달아 안 후보도 맞절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행시를 감히 써서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행시인데 굉장히 많이 써 있네요. 혹시 내용은 모릅니까? 안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인 내용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분위기는 여전히 뜨겁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오늘 유세 영상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내가 말싸움은 원래 잘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어제 유세 현장에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 지금까지 치러진 5번의 TV 토론에서 이 안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최근 여론조사에선 누가 TV 토론을 잘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 안 후보가 하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토론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언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 보셨습니까? 저는 말싸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동으로 우리 세상 바꾸어 왔습니다. 말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말싸움하고 사실 토론은 다르긴 한데 약간 컨셉을 저렇게 잡았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렇죠. 후보의 취지는 말싸움보다 좋은 정책을 잘 실현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일각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의 토론을 말싸움에 비유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토론회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달갑지 않을 텐데 내일 모레죠?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안 후보 측에서는 화려한 말솜씨는 없지만 대신 후보의 우수한 정책과 진정성을 알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안 후보는 수시로 참모진과 모의 토론을 하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TV 토론 팀장이 바뀌었다. 우리 뭐 취재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아무래도 TV 토론 쪽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한때 그런 얘기가 돌기는 했는데요. 실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기존엔 선대위 TV 토론 팀을 중심으로 이 토론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엔 새로운 사람들의 역할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인데요. 이 김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이 김 전 대표가 최근 안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TV 토론 조언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당에 합류한 최명길 의원도 코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 기자 출신인데다 앵커 경험도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아까 이제 안지현 기자하고도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보수 쪽으로 조금 더 간 모양새를 이제 취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TV 토론에서 양쪽에 어떻게 공격이라면 공격이고 질문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안 후보 측에서는 그런 진보와 보수 이런 이념 전쟁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안 후보만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겠다는 건데요. 막상 토론에 들어갔을 때 그런 공세를 어떻게 방어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뭐 막판까지 좀 준비를 하겠군요. 자, 안철수 후보의 마크맨인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길게는 어제부터 해서 오는 9일까지 쉬는 분들도 있죠. 물론 며칠 못 쉬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자, 징검다리 이런 연휴에서 사전 투표일은 그 중간인 4일과 5일입니다. 자칫 선거 당일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각 후보 선거 캠프는 사전 투표에서부터 미리 지지표를 붙들어 놓자 이런 전략으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먼저 투표위원회라는 사전투표 동료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특히 지지율이 높은 젊은 유권자층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라는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전투표로 반드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사전투표 운동으로 안 후보가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에 이름을 따 V3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보팅, 베이케이션, 빅토리, 투표, 휴가, 승리의 줄임말로 국민의당 V3 사전투표 캠페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사전투표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 표심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 선거일 당일 투표 의지가 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젊은 층의 지지가 높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도 소셜미디어 인증 등을 통해 지지층의 사전투표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12.2%,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 후보들은 5월 초 징검다리 연휴가 많지만 조기 대선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은 만큼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세월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의 5층 전시실을 절단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배 뒤쪽의 4층 객실에 대한 수색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신항에 머물며 취재 중인 이상혁 기자 연결해보죠. 이 기자, 5층 전시실을 절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던데 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절단 작업은 오늘 오전부터 시작했습니다. 5층 전시실은 침몰 당시 충격으로 무너져 내렸고 지금은 아래층인 4층 객실과 맞붙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배 뒤쪽의 4층 객실은 아예 진입조차 못했습니다. 일단 작업자들은 오늘 사다리 차가 달린 작업대 위에서 5층 전시실의 천장 타일 조각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절단해야 할 전체 단면 크기는 가로 20m, 세로 22m 정도인데요. 이를 한 번에 잘라내는 것은 아니고 이 가로 5m, 세로 3m씩
여러 구획으로 나눠 작업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5층 전시실이 4층 객실을 막고 있다는 건데요. 5층 전시실을 잘라내면 바로 4층에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5층 전시실을 드러내면 이 공간이 드러나면서 4층 천장도 보이게 됩니다. 이 해수부는 5층 바닥이자 4층 천장인 철판도 통째로 잘라낼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만 진입로를 새로 확보해 수색할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 뒤쪽 4층 객실은 단원고 여학생이 머물던 곳으로 미 수습자 은화양과 다윤양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 수습자 가족들도 함께 이 작업을 지켜봤죠. 네, 가족들 역시 오늘도 부두 안과 밖에서 작업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이 가족들은 작업자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찾지 못한 9명을 모두 찾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최근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는 것에 대해선 다행이긴 하지만 유류품보다 가족을 찾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연휴가 시작되고 주말이기도 해서 오늘 목포신항을 찾은 인파가 많았다면서요? 네, 오늘 이곳 목포신항에서 특별한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아침부터 찾아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찾은 방문객부터 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 방문객들은 엽서에 미수습자 수습을 기원하는 글을 적고 이제 가족들에게 노란 리본을 받아 옷에 달기도 했습니다. 네, 목포신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김준 기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신문할 증인과 진행 계획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입니다. 통상 준비 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씨의 경우 첫 준비 기일부터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에 이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체중에 큰 변화가 없고 건강 상태도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은 유영하, 최명성 외에 법관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가 추가로 맡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하루 앞선 내일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첫 준비기일도 진행됩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구속을 면한 우 전 수석에 대해 재판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김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이익을 보지 않았다며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비슷한 판례를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을 경우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고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해군 방산업도 하던 조선업체 STX가 정 전 총장의 요청에 따라 아들의 요트 회사에 7억 7천만 원을 낸 것이 뇌물로 인정된 겁니다. STX는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TX가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만큼 정 전 총장의 영향력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묵시적으로 양측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삼성과 롯데의 현안을 잘 파악한 상황에서 돈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면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앞서 넥슨 주식을 공짜로 건네받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는 검사장과 달리 국정 전반에 걸쳐 있어
대기업 현안 역시 직무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BMW가 국내에서 내놓은 신차를 놓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꼼수 연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비가 잘 나오는 작은 타이어로 인증을 받아놓고 실제 판매하는 차량에는 연비가 떨어지는 큰 타이어를 장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BMW가 지난 2월 국내에 출시한 신형 5 시리즈입니다. 출시 전부터 사전 예약만 3,000대가 몰릴 만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솔린 모델의 경우 연비 인증을 받은 건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17인치 타이어인데 정작 판매 중인 차량에는 모두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돼 있습니다. 디젤 연료를 쓰는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비 인증을 받을 땐 18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인증받았는데 정작 국내에선 19인치 타이어 장착 모델만 팔고 있습니다. 타이어 인치를 낮은 거를 측정을 하면 연비가 좋고 또 판매할 때는 연비 인치를 높은 것을 판매함으로 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자동차 연비 측정을 할 때 타이어가 1인치 줄 때마다 연비는 약 2%가량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BMW는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연비 인증을 받은 타이어와 시판 모델에 장착된 타이어가 달라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다른 수입차와 국산차 브랜드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타이어로 연비 인증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BMW가 국내 연비 인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지금 전주에선 봄의 영화 축제가 한창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인데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영화제답게 도발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아졌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젊은 엄마들이 사드 배치 논란을 겪으며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됩니다. 국정교과서 파동을 지켜본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역사인식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봄의 영화축제, 전주국제영화제는 세계 58개 나라에서 온 영화 229편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랑 구호에 맞게 도발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기,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40대 다큐멘터리 감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노인들을 인터뷰하며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시도합니다. 뭐든 다 해도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전주의 영화를 가지고 가면.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전주영화제는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SK의 최정 선수가 2경기 연속 홈런포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벌써 12번째 홈런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홈런 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3회 초 SK 3번 타자 최정이 삼성 선발 우규민을 상대로 홈런포를 쏘아올립니다. 왼쪽 담장을 넘기는 시즌 12호 홈런입니다. 지난해 홈런 40개로 공동 1위를 차지한 최정은 올 시즌 초반부터 홈런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인 통산으론 237개째 홈런을 때려내면서 250개 홈런 기록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팀 홈런 1위 SK는 삼성전에서 홈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3회 초 한동민은 우중간 홈런을 쳤고 4회 초 정진기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석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5회 초 이재원의 솔로 홈런과 9회 초 이용구의 2점 홈런까지 한 경기 홈런 5개를 몰아친 SK는 삼성에 13대2로 승리했습니다. 삼성 이승엽은 1회 3루까지 진출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물러나면서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8회 초 NC 5번 타자 박성민이 친 공이 왼쪽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어 6번 타자 모창민도 오른쪽 담장을 넘기며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합니다. NC는 선두 기아를 12대1로 크게 이기며 0.5경기 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초여름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2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